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4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아들 민재 자랑 좀 잠깐 해볼까 해요. 제 아들은 흔히들 말하는 미운 4살이지만 애교가 정말 많고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일하고 오면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저를 꼭 안아주며 뽀뽀도 해주는데 고된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에요. 또래 4살은 때를 많이 부려서 엄마들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기가 빨린다고 하던데 민지는 아직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어쩔 땐 4살답지 않게 어른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그런 민재를 보며 부럽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런 민재를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해요. 사실 민재와 저는 그동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가끔은 다른 어린아이들은 굳이 겪지 않을 힘든 일을 겪으면서 민재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더 일찍 성장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와 민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희 모자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글솜씨가 좋지 않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흔히 말하는 짠돌이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제 남편은 연애 때도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데이트 코스는 항상 국밥집에다 공원이었고 기념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레스토랑을 가거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큰 불만은 없었던 것이 사실 우리 집도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푹 빠져서 같이 보내는 시간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신혼집은 제가 살던 집으로 정했는데 그 집은 저 혼자 20살 때부터 자취하며 돈을 모아 마련한 제 명의의 집이었어요. 비록 변두리이고 구축의 투룸이기는 하지만 남편과 제 회사가 가까웠고 근처에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많아서 둘이 살기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집을 구한다고 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니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되었죠. 그렇게 결혼을 한 후 남편은 공과금만 반절 내고 생활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혼 초에는 남편이 생활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저는 대출이 하나도 없었고 저도 회사에 다니며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 학자금 대출도 남아 있었고 영업사원이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에 할부를 받아 외제차에 명품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 나갈 일이 많았고 저는 돈 나갈 일이 거의 없었기에 부부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결혼 후 친정은 지방에 계시니 거의 가지 못했고 시댁에는 자주 갔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 사랑이 유별났어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남편 앞에만 고기 반찬이 가득했고 제 앞에는 김치만 있었죠. 제가 고기라도 먹으려고 하면 꼭 고기 반찬을 남편 앞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먹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참 서러운데 더 서러운 것은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하루는 밥을 먹는데 자기 아들이 먹어야 할 고기를 제가 자꾸 먹자 뭔가 얄미우셨는지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고기 좀 먹이게 줘봐. 아휴, 하긴 종구석에 고기가 있기나 했겠니? 너도 참 우리 아들 만나서 횡재했지 뭐. 종구석에 살다 온 네가 수도권에서 이런 대졸자 남편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이야, 안 그래? 재준이도 고기 좋아하지만 저도 고기 좋아하고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도 고기 많이 먹었으니 저희 친정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수도권에서 살아온 대졸자인 재준이나 시골에서 태어나 고졸자인 저나 월급 차이는 그다지 차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저희 사는 집도 은행 대출 하나 없이 제 명의로 된 제 집인 거 아시죠? 부부가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그냥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이지. 그리고 너는 남편에게 재준이가 뭐냐, 재준이가. 깍듯이 서방님이라고 불러. 목대 먹은 것.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지지를 하나, 지지를. 너는 옛날에 우리 시할머니랑 있었으면 이미 한 대 맞았다, 이년아. 시어머니는 동갑인 남편에게 꼭 서방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질 않나. 말끝마다 수도권 출신에 대학교도 졸업한 남편을 얻은 것을 감사히 생각하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시어머니한테 저의 생각을 당당히 말을 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괜히 트집을 잡으며 저의 길을 꺾어 놓으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엄청 싫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의 시댁은 명절이라고 특별히 음식 장만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 만나도 거의 외식을 하니 다른 집처럼 며느리가 설거지를 다 해야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사실 이 당시 회사 동료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없던 제사도 만들고, 원래는 먹지도 않던 명절 음식도 만들고, 생전하지 않던 김장도 했었기에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들에 비하면 점잖아 보였고 나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정이 뚝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남편의 짠돌이 성향이 충분히 극복이 가능했던 신혼생활 중 제가 임신을 했어요. 입덧과 허리 통증으로 힘들었지만 회사에 계속 다녔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슬슬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기를 보시더니 뱃속의 아기가 이미 너무 크다며 유도분만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 회사 상황에 맞춰 적당한 날짜를 잡고 시어머니에게 유도분만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약을 넣어서 출산하는 게 어딨어? 그게 말이 되니? 혹시 우리 집 장손이 잘못되면 어떡해? 나는 우리 재준이 낳을 때 그냥 힘주니까 쏙 나오더라. 너도 그러면 되지 무슨 약까지 넣어서 애를 낳으니? 안 된다. 절대 안 돼. 저도 유도분만으로 낳으면 더 많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뱃속의 아기가 이미 너무 많이 커서 자연분만으로 하다가는 아기도 저도 위험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작정 자연분만을 고집해요. 그거 다 병원에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야, 수작. 그 수작에 넘어가기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의사한테 말을 해봐야겠어. 네가 어리바리하고 어른 없이 혼자 다니니까 의사가 너한테 장사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다음 검진일에 산부인과까지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께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처음엔 아이가 커서 위험하다고 좋게 말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끝까지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자 그러다가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며 다들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기가 그 모양까지 컸냐고 하며 저를 구박했습니다. 물론 틈틈이 운동을 못한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나면 저도 피곤하고 집안일도 태산인데 언제 운동을 할 수가 있나요? 집안일 한 번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꼭 제가 몸 관리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타박하시니 참 속상했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 드디어 분만하는 날짜가 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오시려고 했으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밤에나 오실 수 있다고 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호자로 병원에 왔습니다.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면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대충 이미 출산한 언니들로부터 진통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런 엄청난 진통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진통이 없을 때는 거의 기절해 있다가 진통이 올 때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기가 도통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오랜 시간 진통을 겪어내느라 힘이 빠져 있었고 뱃속의 아기는 심박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할 것 같으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무슨 수술이에요? 보호자인 내가 허락 못해요. 보호자가 허락 안 하면 어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상 산모님만 동의하시면 의사의 판단하에 언제든 제왕절개 가능합니다. 지금 산모분 호흡도 불규칙적이고 아이가 위험해요. 이러다가 아기도 산모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애를 억지로 약 넣어서 출산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수술까지 해서 애를 낳아요? 나 때는 그냥 힘만 줘도 잘 나왔는데 얘가 멍청해서 그런지 왜 이리 못해? 야, 주희야, 그렇게 힘드니? 힘 좀 팍 줘보라고. 수술이 말이 되니 지금? 시어머니는 옆에서 저에게 힘을 줘보라고 난리였지만 이미 기진맥진이 돼버린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정신마저 아득해졌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아기는 아주 크고 건강히 잘 태어났지만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도 없이 멍하게 회복실에 누워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정말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수술로 출산했으면서 수고는 무슨. 우리 집 장손을 수술로 낳아서 장손이 멍청해지진 않았나 몰라. 사돈, 말씀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수술이라도 건강히 나오면 됐지 무슨 멍청해지니 많이 하세요. 사돈이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자고로 아기는 자연분만을 해야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다고요. 이제 한번 보세요. 수술로 태어났으니 분명 멍청하고 비실비실할 겁니다. 우리 집 장손을 그따위로 낳아서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의 황당한 발언에 어이가 없었지만 병원이기도 하고 옆에 다른 산모들도 있어서 그냥 말을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원에 저와 같이 있으려고 했으나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며 남편을 시댁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빠는 우리 집으로 가시고 병실에는 엄마와 저 둘이서만 있었는데 엄마가 제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비쌌고 평소에 몸이 건강했었기에 산후조리는 안 해도 금방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하며 직접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굳이 힘들게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2주일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와 함께 병원 생활을 하시고 퇴원 후 우리 집에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시골집으로 가실 것으로 생각했던 엄마가 우리 집으로 가셔서 산후조리까지 해준다고 하자 당황하셨습니다. 지금 주의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좁아 터진 집에? 당연히 친정엄마인 제가 산후조리를 해줘야지 누가 해준답니까? 그리고 김서방도 같이 있으면서 자네 아들 민재 어떻게 목욕시키고 하는 건지 좀 배우게. 우리 아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집에 장모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아들이 불편하겠어요? 어디 잠이나 한번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매운 음식 좋아하는데 산모 있으면 그런 음식도 못 먹잖아요. 그럼 곤란한데? 민재가 주임만의 아들도 아니고 둘이 같이 낳았는데 당연히 둘이 같이 키워야죠. 같이 아기 보고 해야지 어떻게 주희 혼자 저 몸으로 아기를 봐요. 저 젊을 때는 재준이 낳고 판이라고 그랬어요.
자연분만도 아니고 수술로 나왔는데 뭐가 힘들다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냥 우리 재준이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사돈 2주일 동안 계신다고 했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제가 재준이 데리고 재준이 먹이고 할 테니까 2주일 동안 모녀간에 좋은 시간 보내세요. 시어머니는 기어이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저는 괜찮다고 억지로 웃음을 보였지만 엄마는 그래도 걱정이 한가득하였어요. 그렇게 2주일 후 엄마는 집으로 가시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저는 아직 모유수유 중이라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시어머니는 매운 갈비찜에 닭발을 잔뜩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산모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자기들 입맛에만 맞춰서 생활하는데 정말 얄미웠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회사 다녀와서 단 한 번도 민재의 목욕은 물론 집안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오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확히 일을 지시하며 시키려고 했지만 남편은 항상 피곤하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고 어느덧 저의 출산 휴가도 끝나갔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민재를 부탁해볼까 했으나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허리 아프니 절대 아기를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아직 100일도 안 된 민재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 끝나고 저는 회사에 복귀했는데 민재가 자꾸 아팠습니다. 한 번은 폐렴까지 와서 입원해야 했고 결국 저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어요. 회사를 관두고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집에 있으니 참 편하겠다. 무슨 애 하나 출산했다고 회사를 관두니? 나 때는 민재 낳고도 업고 밭일도 하고 시부모도 모시고 다 했어. 하여튼 요새 젊은 사람들은 편한 것만 알지 고생하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니까. 제가 회사를 관두고 싶어서 관둔 것도 아니고 민재를 봐준 적도 없는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하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는 밭일이고 지금은 회사잖아요. 회사에 갓난아기를 업고 어떻게 가요? 그게 말이 돼요?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러면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어머니가 직접 민재 좀 봐주시던가요. 그것도 아니면 다시는 전화해서 그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말하는 꼬락선이 좀 보소.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너 이번에 퇴직금 받지? 지금 회사 20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퇴직금 꽤 나올 것 아니냐. 그 퇴직금 나 좀 이번에 주면 안 되겠니? 나도 염치가 있으니 다는 말고 절반만이라도. 내가 우리 남편 죽고 나서 사망보험금에 연금으로 어찌어찌 살긴 사는데 나도 요새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구나. 제 퇴직금을 달라고요? 제가 왜요?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신 것도 아니고 제가 일해서 제가 번 돈인데 우리 엄마도 탐내지 않는 제 퇴직금을 왜 제가 어머니께 드려야 하죠? 그래도 내가 민재 할머니고 네 남편의 엄마잖니. 그니까 뭐 네 엄마도 되는 거지 뭐. 안 그래?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학자금 대출에 할부금 갚느라 생활비도 안 주는데 이 돈이라도 있어야 민재도 키우고 하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주 당당하게 내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요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온 남편은 저에게 부부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퇴직금을 혼자 쓸 생각을 하냐며 뭐라고 했고 저는 그동안 생활비 한 번 주지 않은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어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그 뒤로도 가면 갈수록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관둔 뒤로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는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해댔고, 우리 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나 이쁜 것이 있으면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생활비도 안 주고 육아 참여도도 없고 집에 오면 게임만 하는 남편, 그리고 집에 와서 잔소리만 하고 물건을 가져가기까지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옆집 언니가 가끔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면 항상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언니는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둘의 사이는 정말 좋았으나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민지를 친조카처럼 예뻐해 주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면 이것저것 집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부업들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육아, 집안일에는 뒷전이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냥 이혼하자니 이혼을 안 해주더라고요. 옆집 언니 말로는 합의 이혼으로 안 되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데 확실히 하려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혼 소송을 위한 적당한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할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무엇으로 민재와 먹고 살아나갈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면 제가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정기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민재가 어린이집을 다니기는 하지만 당장 열이 나거나 아프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반 회사에 다니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결혼 전 취미로 요리를 배워서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이러한 특기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했던 돈과 퇴직금을 긁어모아 배달만 하는 음식점을 차렸어요. 민재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근처 아파트를 직접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여 재주문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중간중간에 민재가 열이 나거나 아플 때는 가게에 민재와 함께 있어야 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부업만 할 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될 동안 남편은 코로나의 여파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회사를 잘렸어요. 회사 잘리고 남편은 집에서 민재보다 컴퓨터를 더 아끼며 본격적으로 게임만 했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어서 밥도 차려주지 않았지만 참 얄밉게도 엄마가 시골에서 쌀과 각종 밑반찬을 보내주셔서 남편이 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챙겨 먹었어요. 하루는 가게를 마치고 아이를 하원시켜 집에 왔는데 집 화장실에 못 보던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하다 보니 반지를 아예 끼고 다니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물으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가 아까 왔다 가서 놓고 간 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모양의 반지였어요. 극도로 당황하는 남편의 표정과 화장실에 있던 반지가 뭔가 수상쩍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머리가 단발인데 자꾸 집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이상함을 느낀 저는 남편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서 새벽에 남편 몰래 설치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마트에서 장보고 가게에 가는데 시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화장품 가게에서 나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옷차림새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가디건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이 날씨에 긴팔 가디건을 입고 안 더우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나이 먹어서 춥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아이와 시어머니가 부딪혔는데 시어머니의 품에서 고가의 아이크림, 영양크림에서부터 각종 조그마한 화장품들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쏟아진 화장품을 시어머니와 함께 주우며 이게 다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다 내가 산 화장품이지. 저 화장품 가게에서는 화장품을 샀는데 쇼핑백 같은 데에도 안 넣어줘요? 그래도 저 화장품 가게 단골이신데 너무하네요. 아, 몰라. 아무튼 나 바빠서 간다.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화장품들을 챙겨서 후다닥 가버렸고, 저는 도대체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저리 가시나 싶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었어요. 주문이 많아 음식을 하느라 바쁜데 시어머니가 그 여름에 웬 털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원래 답답하다고 하며 모자를 생전 안 쓰시던 분인데 여름에 털모자를 쓰니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이 여름에 무슨 털모자를 쓰고 오셨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떡하냐고 하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저는 털모자 속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무슨 불에 그을린 것처럼 힘없이 축 늘어졌고 군데군데 구멍난 것처럼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제게 웬 튜브형 화장품을 내밀더니 이거 린스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 화장품 용기에는 영어로 제모 크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중간에 헤어라는 단어도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헤어라는 단어만 보고 당연히 린스인 줄 알고 머리 감을 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거 어디서 사셨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얼버무리며 자주 가던 그 화장품 가게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럼 화장품 가게에서 린스를 산다고 했는데 이 제모 크림을 주셨다고요? 이거는 그 화장품 가게에 완전히 잘못한 거죠. 바로 화장품 가게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야겠어요. 얘야, 그럴 필요 없다. 자주 가는 단골 화장품 가게인데 뭐하러 따지니? 앞으로도 종종 만나야 할 텐데. 그냥 내 머리는 어쩔 수 없고 이참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좀 손질하고 영양크림인가 뭔가도 넣고 하게 돈 좀 줘보렴. 네? 왜 그 돈을 저한테 청구하세요? 당연히 화장품 가게에다 청구하셔야죠. 지금 화장품 가게에서 잘못 줘서 제모크림으로 머리를 감아서 이렇게 된 건데 당연히 화장품 가게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따져야겠어요. 그 사거리 약국 옆에 화장품 가게 맞죠? 저는 화장품 가게에 가서 따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말렸습니다. 원래 시어머니 성격상 이런 일 당하면 끝까지 따질 사람인데 그냥 있는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화장품 가게에 가려고 했으나 시어머니가 끝까지 말리기도 했고 배달 주문도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고 혼자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주문이 많아서 식재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시어머니의 단골 화장품 가게를 잠깐 들렸습니다. 마침 집에서 쓰던 샴푸도 떨어지고 도대체 어쩌다가 제모크림을 린스로 착각하고 건넸는지 궁금했거든요. 들어가 보니 젊은 여직원 뒤로 시어머니가 썼던 튜브형 제모크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직원에게 혹시 저 제모크림도 파는 거냐고 했더니 이 제품은 인기가 없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팔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여기서 저 제모크림을 샀다고 했는데 점원은 제모크림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여직원에게 시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며 혹시 아느냐고 물었어요. 여직원은 시어머니를 잘 안다면서 원래 이 화장품 가게는 여직원의 어머니가 운영했었고 여직원의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동창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매일 화장품 가게를 찾아왔는데 사실 여직원의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시어머니가 와도 매출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었고 이래야 하는데 샘플만 왕창 요구하며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동네 장사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왔고 그러다가 여직원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져서 이 화장품 가게는 여직원이 운영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종종 와서 여직원에게 친한 척하며 엄마는 샘플을 항상 많이 챙겨줬다면서
샘플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직원의 어머니도 말 많고 골치 아픈 사람이니 그냥 샘플 줘서 빨리 보내버리라고 하시는 통에 여직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커피 한 잔과 샘플을 많이 주며 시간 보내다가 가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여직원에게 어머니가 가게 안쪽까지 들어오냐고 했더니 항상 와서 가장 안쪽의 의자에 당당히 앉는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모크림을 여직원이 판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 집이나 가게에서 이런저런 자잘한 물건들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시어머니가 훔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가 왔던 시간에 CCTV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같이 확인하고 싶었지만 제 가게를 운영해야 했기에 그 말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온 옆집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옆집 언니가 아랫집 여자와 친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랫집 여자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니 아랫집 여자가 자꾸 오후에 우리 집에 들락날락 한다고 하며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옆집 언니와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있던 반지, 짧은 내 머리와는 다르게 긴 머리카락이 자꾸 나오던 것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전에 설치하고 잊고 있었던 몰래카메라를 바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있으니 참았다가 다음날 민재를 등원시키고 가게로 출근해서 몰래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몰래카메라에 녹화된 내용을 보니 정말 황당했어요. 옆집 언니의 말대로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그 시간에 우리 집에 아랫집 여자가 왔더라고요. 아랫집 여자는 우리 집에 와서는 제가 자던 그 침대 위에서 남편과 충격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저는 이성을 잃었고 지금 당장 이혼할 생각으로 집으로 갔어요. 어차피 민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빠인데다가 생활비도 한 푼 주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서 언제든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혼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고 온 결혼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장 남편이 없어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집 앞에 가니 우리 집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랫집 여자와 남편이 함께 있다고 확신했어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우연히 제 모습을 본 옆집 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언니의 남편 말로는 불륜으로 이혼 소송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의 조언에 핸드폰을 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거실에는 남편도 아랫집 여자도 없었고 대신 큰 방에서 간드러진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들은 안방에서 열심히 움직이느라 현관문이 열렸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바로 안방문을 활짝 열고 핸드폰으로 둘의 실체를 낱낱이 촬영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나타난 저를 보며 둘 다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찍어버렸습니다. 아랫집 여자는 저를 보더니 얼굴을 가리고 후다닥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동안 내가 일할 동안 너는 전현이랑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잘 됐네. 안 그래도 너한테 5만 가지 정 다 떨어졌는데 확실한 이혼 소송거리 제공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진짜 제대로 끝내자.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을 하더라도 너랑 끝내고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제대로 받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알겠어? 주희야, 그니까 이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 너랑 아랫집 년이랑 같이 침대 위에 있던 모습까지 다 확인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우린 이제 끝났어. 참, 이 집 내 집인 거 알지? 지금 당장 나가. 너 짐 전부 다 챙겨서 나가라고. 만약에 나 오늘 가게 일 마치고 왔는데 너랑 너 짐이 아직도 여기에 있으면 너 맨몸으로 쫓아낼 거야. 알겠어?
민재도 있고 너도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아랫집에 가면 되겠네. 아랫집 그년 집에 둘이서 잘 살면 되겠어. 안 나가면 아주 동네방네 소문 다 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저는 남편에게 있는 힘껏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바로 옆집 언니한테 가서 언니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언니는 지금 운전을 못할 것 같으니 같이 가주겠다고 했고, 언니와 함께 언니 남편의 사무실에 가서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아랫집 여자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접수했어요. 옆집 언니는 앞으로 싸우려면 밥을 잘 먹어야 한다면서 저에게 굳이 점심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밥 생각이 없었지만 언니가 저를 끌다시피 해서 시내까지 나갔어요. 백반집을 가다가 시어머니가 자주 다녔던 화장품 가게 앞으로 지나갔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꽤 몰려 있었고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언니와 함께 가보니 화장품 가게 앞에서 여직원과 모자를 쓴 시어머니가 말다툼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여직원이 제가 간 뒤로 CCTV를 돌려보았고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화장품을 이것저것 많이 훔쳐갔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꽤 커서 가게 여직원이 시모를 절도죄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알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절도죄로 고소하느냐고 하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창 여직원에게 인정머리 없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내가 여기 화장품 가게 단골인 거 알지? 세상에 내가 이번에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단다. 이게 말이 되니? 아니, 어차피 공짜로 들어오는 샘플인데 그거 좀 가져갔다고 내가 고소를 당했어, 고소를. 세상에 어쩜 이리 각박하니? 이게 말이 되니 며느리야? 네가 저 년한테 말 좀 해줘봐라. 말이요? 무슨 말이요? 저는 할 말 없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안 더우세요? 이렇게 더운 날 무슨 모자예요? 저는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의 모자를 벗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자를 벗기니 개털 같은 머리카락과 군데군데 구멍난 자국이 보였어요. 아, 맞다. 어머니 제모크림으로 머리 감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이상해져서 모자 쓰고 다니셨죠? 그런데 그 제모크림 말이에요. 제가 여기 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유통기한이 지나서 파는 것도 아니라던데요. 매대에 있던 것도 아니고 직원 자리 뒤에 있던데. 어머니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가져오셔서 그걸로 머리를 감으셨어요? 지금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설마 여기 있는 화장품을 진짜 훔쳤다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팔지도 않는 그 제모크림을 어떻게 어머니가 가져오셨겠어요? 안 그래요? 게다가 아까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CCTV에도 확실히 찍힌 것 같던데. 그냥 더는 행패 부리지 말고 인정하세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얘, 너 똑바로 말 안 할래? 젊은 년이 더위를 먹었나? 제정신이야? 저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에요, 어머니. 옛말에 공짜 너무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말 있죠? 지금 이 상황과 어머니 머리 상태 보니까 그 말이 딱 떠오르네요. 평소에도 맨날 우리 집과 가게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훔쳐가시더니 이제는 남의 가게 제품까지 훔쳐가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 이제 이혼해요. 저 이제 아줌마의 며느리 아니라고요. 이혼? 무슨 이혼? 우리 재준이가 너랑 이혼해 준대? 네, 이젠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세상에 되게 잘나신 그 아드님이 아랫집 여자랑 아주 뜨거운 사이더라고요. 하마터면 제 집이 그 둘의 뜨거운 사랑에 불타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착한 제가 그 둘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는 빠지려고요. 아줌마. 뭐? 아줌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라도 있어? 있냐고. 당연히 있죠. 제가 설마 증거도 없이 이러고 있을까 봐요. 엄마는 절도죄, 아들은 이혼 소송,
아들 불륜 여는 상간녀 소송. 참 볼만하겠네요. 아무튼 아줌마의 머리가 빨리 원상복귀 되기를 바라며 그럼 법원에서 봬요. 저의 폭탄 발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했고 잠시 후 화장품 가게 여직원의 신고로 경찰들이 와서 업무 방해죄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민재는 옆집 언니에게 부탁하고 저만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렇게 엄포를 놓았지만 집에는 남편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우리 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아줌마라고도 하면서 내 이야기도 했다면서? 이제 우리 이혼할 건데 너희 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가든 감옥에 가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리고 너 내가 나가라고 했지. 안 나가? 나 너랑 절대 이혼 못해. 안 해. 절대 이 집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 남편은 저에게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컴퓨터 모니터를 그대로 뽑아와서 바닥에다가 내던졌어요. 야, 너 어떻게 이 모니터를 이렇게 박살낼 수가 있어? 이게 얼마짜린데? 그래봤자 그냥 컴퓨터가 컴퓨터지. 너같이 게임에만 정신 팔린 인간을 더는 내 아들의 아빠로 두고 볼 순 없어. 당장 나가. 안 나가면 나 본체도 던져버릴 거야. 본체는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져버려야겠다. 저는 정말 본체를 던져버릴 기세로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모습에 벌벌 떨며 컴퓨터가 있는 방문을 닫고 잽싸게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나가겠다고 하며 본체를 챙겼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임에 정신 팔린 놈. 너는 사람보다 본체가 더 소중하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민재 아빠가 되었는지. 그거 들고 당장 꺼져. 너 짐들이랑 이혼 서류는 너네 엄마 집에 다 보내줄 테니까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 앞에서 보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나 너 머리털 한 올 한 올 다 뽑아버릴 거야. 알겠어? 그리고 우리 민재 앞에도 얼쩡대지 마. 민재 앞에 나타나는 순간 나 너 얼굴 프린트해서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다 붙여놓을 거야. 남편은 나의 엄포에 기다시피 해서 나갔고 저는 바로 남편의 모든 짐을 박스에 대충 구겨 넣어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새 남편의 모든 흔적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 뒤로 저는 옆집 언니 부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시어머니는 기나긴 재판 끝에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되었어요. 남편은 이혼소송 끝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당연히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으나 시어머니도 재판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집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끌고 다니던 자동차와 시계, 컴퓨터까지 다 팔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어찌어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아랫집 여자는 당연히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이 동네의 얼굴뿐 아니라 살던 호수의 직장까지 소문이 쫙 퍼져서 밤에 도망치듯 어디론가 떠나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시에서 식품위생업소로 선정되어 아주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말 바쁜 날에는 옆집 언니네 부부가 우리 민재를 돌봐주기도 하고 있어요. 민재 역시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아주 원만하게 지내며 아빠 없는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빠와 함께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운 듯한 표정으로 빤히 쳐다봐서 안쓰럽기도 하고 또래 아이들은 겪지 않을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 빨리 성숙해져 버린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민재가 힘들게 살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민재가 활짝 웃으며 여느 아이들처럼 해맑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햇살 좋고 날도 좋은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어요.
남들은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해서 다들 연휴에 놀러 가고 가족끼리 추억을 쌓을 계획에 들떠 있지만 저는 오늘도 민재와 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재밌는 추억을 쌓지 못하고 저녁만 되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기는 하지만 저의 삶에 후회는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민재의 엄마로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은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저의 사연은 이만 끝내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